선생님 통신업계에서 몇 년을 근무하셨습니까? 약 49년을 근무했습니다. 아, 그럼 통신업계 산 증인이시네요. 예. 일본인들이 그 설치해 놓고 간 진공관타의 그 통신 장비서부터 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업계에서 49년을 일한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71살인 그는 편안한 노후를 누려야 하는 나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노숙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컨셔스9이 그를 만나봤습니다. 그 노숙인이 되기 전에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보통신 쪽에서 일을 하고 자격증도 정보통신 특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 설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한 거는 그때 당시에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 공무원이 돼서 8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당시에도 최신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부로 개명이 됐고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한국통신과 이렇게 그 통신사들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네. 그럼 선생님이 근무할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제가 68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69년도에 최신부회를 처음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지요. 그 당시에는 주로 통신이 일본 시대에 설치해 놓은 통신 장비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통신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고 거의 시외전화, 부산 시외전화를 하려면 3일씩 걸릴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때는 시외전화를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은 상인들, 네. 주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서울 시내 시장도 2개뿐이 없었습니다. 큰 시장은. 그러면 그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직급도 네. 지금은 9급서부터 이렇게 공무원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5급이 최하 직급에 의료, 감료, 4급 의료, 감료, 그 다음에 3급 의료, 감료 이렇게 논하져 있었을 시대입니다. 선생님은 그때 당시 직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맨 처음에 임용될 당시에는 5급 의료로 임용이 됐죠.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우통신이라는 통신장비 생산업체에 취업을 해서 봉급에 한 5배를 더 받는 조건으로 취업을 했다가 제 개인 야심으로 대우통신을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네. 회사로 네.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 장비를 생산해서 한국통신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 장비를 설치 공사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을 해서 약 직원은 80명 정도가 있었고요. 연 매출은 1980년대 당시에 매출이 약 한 20억 가까운 회사였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통신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PCM 방식이 네. 도입되면서 네. 일이 굉장히 많았고 네네. 통신 장비를 워낙 많이 구입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삼성은 통신 장비를 생산 안 했었습니다. 네네. 금성하고 대우통신에서만 네. 통신 장비를 생산해서 네네. 최신부에 납품하고 그럴 당시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업년을 몇 년을 이어가셨습니까? 13년을 이어가셨네요. 이어가다가 네. IMF에 이제 제가 가장 문제됐던 게 영국에 네. 리보 자금이라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연리 1.5%인데 네. 5년같이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조건이 좋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35만 불을 빌렸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추천을 해서 그 자금을 아무나 쓸 수가 없었는데 그걸 이제 쓰는 바람에 한 번은 그걸 일시불로 갚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장비 납품하고 네. 수금이 많이 돼서 네네. 그랬는데 측에서는 영국에서 연불로 빌려왔기 때문에 네. 일시불 상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시불 상환을 못하고 갖고 있다가 IMF의 달러 외화 환차손에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이제 무너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2년간은 참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생활을 부인이
식당에 다니면서 돈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고 저 역시 자존심이 상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당을 받고 내가 이제 그 데리고 있던 사람들 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 1년간 지내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ADSL 방식이 도입되면서 그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설치를 이제 한국통신공사에서 그각 전화국마다 이제 그 설치를 용역을 줬는데 네. 그 용역 준 회사에서 저를 알아보고 부사장으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받고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아마 지금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스카우트 돼서 부사장으로 가서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야 장부 가져와봐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회사가 많이 골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도 이제 거의 설치가 되고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였고 직원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회사를 다시 이제 살리면서 회사가 회생되고 잘 되니까 7명이 주주가 있었는데 회사가 잘 되니까 회사를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매각을 시도하는 거를 나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 인수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그 보니까 사업가로서의 자질보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나는 반대를 하고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그 인수 대표이사가 나보고 계속 같이 근무를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결국은 2년 만에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돌아가니까 그 부도를 내고 35억 부도 내고 잠적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회사를 인수한 거죠.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회사의 성남 지역 센터에 전무이사로 다시 재취업이 돼서 연봉 4천만 원에 거기서 5년간 근무를 하고 나이가 이제 63살이 되는 바람에 그만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돈이 이제 모여놨고 그 이제 재기를 하려고 다시 이제 통신공사업을 하려고 재기를 하는 와중에 시작을 했는데 자본 회전이 안 되고 직원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근무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회사를 접고 그 이후에 이제 일용직으로 건설회사 현장에 한 5년간 다녔습니다. 어쩌다가 노숙인이 되셨습니까? 올해 나이가 한 70이 넘고 하다 보니 네. 사회에서 네. 일할 자리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계속 그 작년 10월서부터 내가 노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부터. 예. 선생님 근데 가족도 계실 거고 집도 사모님도 계실 건데. 근데 이제 그 가족하고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IMF 이후에 따로 살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현재 집이 없이 거리에서 사시는. 네, 거리에서 사진 않고요. 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 노숙 생활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마음을 비우고 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필요한 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는 그 밥 먹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가 부지런하면 그 얼마든지 그 무료급식소가 많기 때문에 밥 먹는 걱정은 없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노숙인들의 경우는 누구나 다 사정이 있고 다 힘든 세월을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렵게 이제 생활을 하고는 계시지만 그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몸도 마음도 조금 편안하게 그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지 않겠나. 언젠가는 나도 노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는 게 제일 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